네, 시장 핵심 이슈 살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추석 지나고 나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를 그래요.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스튜디오 3주 만에 오네요. 네, 그만큼 또 우리 시장에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포진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미국 정부에서 셧다운 우려가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좀 불안한 시선도 있고 또 인프라 법안 예산안 통과도 미뤄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미 증시의 영향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미 증시 현재 상황 어떤가요? 예, 이 셧다운 얘기 잊을만 하면 나오는 이슈죠. 우리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 거는 2011년이었죠, 그때. 오바마 정부 때. 그때 한번 뭐 지금과 비슷한 이슈로 부채 한도 문제 그리고 연방 정부 예산안 통과 같은 게 안 되면서 그때 S&P에서 신용 등급을 갖다가 AAA 신용 등급을 뺏어버렸잖아요. 그때 한번 충격도 있고 해서 이 이슈가 나오면 조금씩 긴장은 합니다만, 자, 이거 오늘 아침에 나왔던 경향신문 기사를 갖다 제가 조금 한번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제목이 미국 셧다운이나 채무 불이행 같으면 이거 뭐 국가 부도인데 이쪽으로 한 걸음 더 갔다. 왜냐? 상원에서 관련 법안이 부결됐다는 얘기인데, 그러니 27일 날 미국 현지 시간으로, 자, 지금 여기 미국은 회계 연도가 9월 말로 끝나는 거죠. 지금 우리 9월 말 내일 모레입니다. 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10월부터는 새로운 예산안도 있어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걸 갖다가 아직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됐으니까 지금 급한 대로 12월 3일까지 이렇게 편법적으로 쪽예산이죠. 쪽예산. 드라마 쪽대본으로 찍듯이. 이거 참 오랜만에 또 쓰는 용어네요. 그렇게 하고 또 부채 한도, 지금 현재 법으로 정해져 있는 부채 한도는 22조 달러인데 이미 28조 7천억 달러를 넘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서 이걸 또 늘려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 돈으로 뭐 3경 얼마라던데, 뭐 좌우지간 개념이 안 잡히는 돈이에요. 그런 상황 하에서, 자, 이걸 갖다가 공화당의 반대로 봉쇄됐는데 지금 찬성 48에 반대 50. 그러면 민주당이 50이라면서요. 그러니 민주당에서 2명이 기권을 한 겁니다. 네. 요즘 기사에서 뭐 조 맨친 의원 자주 듣죠.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식의 방만한 예산 그리고 국가 부채를 늘리는 거, 이건 좀 반대하는 그런 의원이 있었는데 거기에다 한 명 더 기권을 했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임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았으니까 당장 10월 1일부터 일부 셧다운도 불가피하고, 부채 한도 유예되지 않으면은 이제 또 지금 뭐 재무부 현금이 거의 고갈됐다고 하니까 10월 중순, 러플리 한 10월 20일 정도를 예상하던데 채무 불이행도 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공화당 얘기가, 그러면 임시 예산안 처리는 반대 안 한다. 어쨌거나 정부가 돌아가야 되니까. 그런데 부채 한도, 이거는 부채 한도 유예. 그래서 지금 부채 한도를 갖다가 상향시키는 법안 이전에 지금의 부채 한도를 갖다가 얼마를 지켜야 된다 하는 그걸 갖다 좀 유예하자는, 여기는 반대를 하는 이유. 일단 보니까 이런 거죠. 공화당이 빈정상한 거예요. 야당 입장에서. 지난 3월 달에 1조 9천억 달러 경기 부양안 그냥 하원도 장악하고 있고 상원도 50 절반 딱 있고 캐스팅 보트로 무슨 뭐 부통령 하도 안 보이니까 이름도 가물가물하네요. 까말라먼데. 뭐 그렇게 해서 국가 부채도 늘리고 너그 마음대로 한 거 아니냐, 인플레이션 우려도 키웠다 해서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사를 조금 더 이제 보실까요? 공화당 반대는 뻔한데 그래서 상원에 붙여봐야 안 될 것도 하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원 한두 명의 의원이 벌써 반발을 하고, 그 50대 50에서 한두 명만 안 하더라도 이거 법 통과 안 될 걸 알면서도 왜 그러면 강행을 했느냐. 이렇게 해서 안 되면은 저 야당인 공화당이 저렇게 반대를 하는 바람에 연방정부 셧다운돼서 국민 여러분들 불편하시죠? 뭐 예전의 경험상 이민 가야 되는데 이민국 무슨 뭐 업무정지돼 갖고 못 가고 뭐 별의별 얘기, 국립공원 전부 뭐 폐쇄되고 이런. 자, 그리고 국가부도 사태까지 초래하고 있다. 쟤들 때문이다. 야당 때문이다. 이 프레임을 적용함으로써 공화당을 압박하는 데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기사를 그대로 지금 요약한 겁니다. 이놈의 프레임 씌우기,
이게 정치판에서 또 늘 그거죠. 쟤들 때문이야. 쟤들이 반대해가지고 자 이겁니다. 저도 이 기사를 봤는데 너무 노골적으로 아예 이렇게 기사가 쓰여져 기사가 있어서 쓰여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두가 좀 놀랐습니다. 짐작을 하고 있는 것 같다가 기사가 그냥 기사에서 뭐 여러분도 생각하는 대로 이겁니다. 네, 이게. 네, 네. 이게 정치판의 논리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반면 공화당은 부채 한도는 유예하고 그러면 너가 말이지 예산 관련 법안 단독 처리가 가능한 예산 조정권을 이용하라. 뭐 디테일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자기들 과반이 넘는 당에서 그냥 하려면 할 수 있나 봐요. 그래서 그냥 부채 한도 상향시켜라. 지난번 3월 달에 너가 혼자 했듯이 해라 이겁니다. 이렇게 하려고 한 이유는 줘봐. 저 민주당 정권이 국가 부채 늘렸어. 막 펑펑 쓰고 있는 거야. 이렇게 또 공격하려는 의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장이 빠진다? 뭐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 것은 정치하는 사람들 뭐 뻔하잖아요. 저렇게 티격태격 하다가 또 막판에 가면은 어떻게든 뭘 좀 타협을 이루어낼 겁니다. 이루어낼 거고 안 되면 한 볼만하죠.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그 중에 이제 시나리오가 그렇게 되면 미국 달러화가 폭락이라고 하는데 저는 궁금한 게 진짜 그 상황이 한번 와봤으면 좋겠는 게 시뮬레이션 내지는 메타버스 세상이 아닌 실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달러가 폭락을 하는지 그 미국이 2008년 금융위기 때 뻘짓을 했는데도 달러가 강했던 것처럼 미국이 국가 부도를 낼 상황까지 갔는데도 달러가 오히려 폭등을 할런지도 궁금해요. 그런 상황이고 오히려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뭐 흥다 하지만 흥다도 아니고 아직 시장은 지난주에 있었던 9월 FMC 이 다소 충격적이었어요. 이걸 갖다가 지금 계속 재해석하고 이게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까를 갖다가 계속 고민하면서 포지션을 갖다가 계속 마이크로 튜닝하고 이런 중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헝다그룹 이슈도 아니고 지금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도 아니고 FOMC 회의에 대한 내용으로 시장이 조금은 주춤주춤한 모습이다라는 네. 말씀 해주셨는데 FOMC 회의가 사실 저희는 연휴 때 또 있었다 보니까 네. 국내에서 좀 주목하기에는 방송 보시는 분들도 네. 집중하기는 쉽지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내용을 좀 짚어주실까요?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볼까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날 우리는 목요일 새벽에 확인됐던 추석 당일하고 그 다음 날 우리 연휴 때 이제 열렸잖아요. 자, 이 369, 12월 이 열리는 FMC는 유난히 또 점도표도 제시되고 뭐 이렇게 해서 주목을 끄는 데다가 그리고 연준을 갖다 쭉 오래 워치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9월 FMC, 12월 FMC 요 무렵이 또 꽤나 중요합니다. 네. 자, 뭐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내용적으로 매파적이었어요. 이걸 갖다 그냥 그날 FMC 당일날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했다고 그냥 완화적 FMC의 미국 증시 상승 마감 이렇게 그냥 쉽게 얘기해 버리는데 그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반사적으로 얘기한 거고 왜 올랐지? FMC가 완화적이었나? 그런가 보지? 뭐 이거였는데 아니에요. 자, 첫째. 테이퍼링이 이제 생각보다 빨라집니다. 네. 자, 이 성명서에서 늘 나오던 얘기였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거는 뭐 위에 파란색은 딴 거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양적 완화 규모죠. 800억 달러의 국채 그리고 400억 달러의 MBS, 모기지 백드 시큐리티, 모기 채권 이걸 갖다가 매 월별 이렇게 해 가는데 지금 얘기인즉슨 작년 12월 달에 우리 그 얘기 하지 않았니?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양적 완화를 갖다가 계속 컨티뉴 계속 갖고 가는데 언제까지 substantial further progress 이 표현 연준식의 표현입니다. 즉 자기들의 연준의 두 가지 책무가 maximum employment 완전 고용과 price stability죠. 물가 안정인데 옛날처럼 인플레 잡자의 물가 안정이 아니고 좀 인플레를 어떻게 하든 적정하게 2% 정도로 끌어올리자 이 물가 안정입니다. 이 두 개를 향한 상당한 추가 진전 이런 표현을 갖다가 계속 써왔어요. 근데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자의적이고 모호해요. 어느 정도면 상당한데. 네. 그러고 나서 한 얘기가 두 번째 문장은 지금까지 여기에 상당한 뭐 진전을 이뤘대요. 저거가 정해놓고 저거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이 문장 이번에 새로 추가된 건데 그래서 이런 식의 진전이 광범위하게
우리 예측하는 바와 같이 진행된다면은 그러면은 이 자산 매입 속도를 갖다가 좀 줄이는 것이 곧 될 것 같다 이럽니다. 그리고 나서 파월 의장은 대놓고 기자회견 때 내년 중간쯤에는 테이퍼링이 완료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곧은 연준의 그동안 전통적인 의사소통 방식으로 봤을 때 예를 11월 2일 날 끝나는 11월 2일 날 3일 날 열리는 다음 FOMC에서 테이퍼링 한다라고 할 것 같네. 하는데 12월부터 한다 아니면은 해바뀌고 1월부터 할게 라고 할지 아니면 대놓고 이달부터 우리 테이퍼링 할게라고도 할 수 있다까지도 예측이 가능한 그 정도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내년 여름, 내년 중간 6월 아니면 7월, 8월인데 그렇게 된다면은 뭐 대충 6개월 내지 8개월에 걸쳐서 이 1,200억 달러를 뭐 200억 불씩 줄이든지 150억 불씩 줄이든지 해서 내년 여름쯤에는 끝내겠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테이퍼링이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진전되겠다. 빨리 시작되겠다. 매파적이죠. 거기다가 이것도 한번 보고 가시죠. 여기서 표의 의미는 준 프로젝션은 6월달 FOMC에서 제시했던 전망치에 즉 GDP 성장률 금년에 7% 이걸 5.9%로 낮추고 실업률 4.5%를 봤는데 4.8로 올라가니까 경기는 6월달에 봤던 것보다 조금 못한 걸로 전망하고 요 인플레이션 지표입니다. PC 인플레이션 개인 소비 지출이라고 하죠.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약자인데 자 이게 6월달에 3.4%로 봤는데 이게 4.2% 코아 그거는 PCE도 3에서 3.7%로 많이 올렸죠. 네. 자, 지금 이게 목표가 뭐냐 하면 연간 2% 정도만 올라달라 이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금년에 4.2%가 올라요. 연준의 예측에 따르면, 전망에 따르면 그렇게 훌쩍 오른 물가가 그 상황에서 내년에도 2.2% 오르고 그렇게 오른 물가가 후내년에도 2.2% 오르고 2024년에 2.1% 오르고 이러면 꽤 오르는 겁니다. 네. 수정 씨 한 4년 가는데 저게 일시적이에요? 아니죠. 일시적이라고 할 수 없죠. 네. 자,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얘기라서 또 하나 이제 점도표가 또 깜짝 놀랐죠. 6월 달만 하더라도 그거 했는데 2022 내년에 지금 수준으로 동결하자 9명에다가 올리자가 9명으로 동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애매하게 중간값을 표현했는데 한번 올릴 수도 있겠다로 갔죠. 그 다음에 2023년과 이번에 처음 제시된 2024년도 자꾸 중간값이 올라갑니다. 이 계산대로라면은 2024년 무렵에는 연방기금금리 상한이 한 1.75% 조금 과하면 2%까지도 갈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정도의 FOMC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커요. 뭐 2년물 같은 단기물 국채 금리가 오르는 건 당연합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해야 되니까. 그리고 요 데일리부터 보시죠. 요날 자 끝에서 이 불뚝 일어섰던 이게 목요일입니다. 미국 현지로는 FOMC 다음 날이었어요. 회의 이후에 바로 올랐네요. 그 다음 날이었고 네. FOMC 당일 날은 사실 단기물은 올랐는데 10년, 30년 같은 경우는 조금 밀려가지고 이걸 갖고 또 시장에서도 헷갈려 했어요. 그랬는데 결국 그 다음 날 12bp가 오릅니다. 0.12%가 오르는 거예요. 0.12%포인트가 훅 오릅니다. 자, 그런데 저걸 갖다 왜 올랐지를 갖다가 또 제대로 깔끔하게 설명하는 선수도 없어요. 뭐 해치펀드를 비롯한 큰 손들이 국채 숏을 다시 쳤다는 둥, 뭐 등등 금리가 오르니 뭐 내지는 인플레가 살아나니 뭐 온갖 얘기를 하는데 그러고 나서 꾸준히 지금 며칠째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선을 돌파할 느낌이죠. 위클리에서 이 고점끼리 연결한 이 선이 돌파될 느낌입니다. 자, 또 하나. 여기서 미국채 수익률에서 뭐를 빼죠? 물가연동 국채 수익률,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물가연동 국채 수익률, 이걸 빼는 것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라 할 수 있는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라고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얘가 마이너스 0.881%예요. 무슨 마이너스 0.881%? 다시 복습합니다. 이거는 물가연동 국채라서 저 마이너스 수익률에다가 이자 지급할 당시에 인플레이션율만큼 더해서 이자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차이가 뭐냐? 그게 결국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다 말입니다. 자, 근데 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는
조금 오르고는 있습니다만 그닥 뭐 뛰어오른다는 느낌은 안 들고 이 실질금리를 할 수 있는 인플레 기대 심리가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마이너스 저 깊은 데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실질금리가 꾸역꾸역 올라오는 거죠. 하나만 더 보고 마무리할게요. 이 실질금리하고 주가하고 한번 겹쳐볼까요? 위에는 지금 방금 살펴보셨던 10년 물가연동 국채 시장에서 실질금리라고 여기는 그것이고 아래쪽은 나스닥 종합지수입니다. 겹쳐놨더니 이래요. 상반되네요. 네, 실질금리 떨어질 동안에 주가 잘 가죠. 자, 이 부분 회색으로 처리한 부분은 실질금리 확 올라가는 시기에는 주가는 조정받습니다. 우리 그 얘기 했잖아요. 무슨 지금 나올 그거보다 뭐 테슬라 같은 경우 나중에 벌어들일 수익을 생각해봐라.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할인하는 거죠? 2년 후 같으면 제곱, 3년 후 같으면 세제곱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 할인하는 그 할인율이 금리란 말입니다. 실질금리에 해당하는 그런 것인데 그게 올라가니 쭉 더하면은 현재 현가화한 주가는 낮아질 수밖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했던 말입니다. 자, 약간 와리가리 하다가 이때도 실질금리 훅 떨어지는 동안에 주식 랠리. 그런데 지금 이제 금리가 우리가 보기에도 가파르게 팡팡팡 실질금리가 올라가고 있으니 증시가 좀 후달후달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금리와 주가의 상관관계 지금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환율도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네. 또 원달러 환율 보니까 이제 진짜 또 1,200원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걱정도 되긴 하는데 예. 어떻게 보시나요? 환율의 흐름은? 네. 그래요. 지금 오늘은 이제 이 실질금리하고 실질금리가 오르고 있다. 즉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라고 하는 시장금리, 명목 수익률이 올라가는데 그게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반영하면서 올라가기보다도 실질금리가 지금 올라가는 식으로 시장에서는 가격이 프라이싱되고 있다. 그러면 아직도 마이너스권이긴 하지만 자 그러면 이렇게도 한번 겹쳐볼게요. 그 다음 슬라이드. 아까 똑같은 그 실질금리라 할 수 있는 물가연동 국채 수익률하고 달러 인덱스하고 겹쳐볼게요. 자, 늘 그랬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이 부분, 노란색 음영 처리한 부분이 2020년 초니까 작년 팬데믹이 본격화된 이후부터는 뭐 수정 씨 보시기에도 거의 붙어 다니죠. 그죠? 네. 미국의 금리가 낮아지니까 달러도 약해지고 미국의 금리 올라가니까 달러도 강해진다. 뭐 이런 어떤 국면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환율 기회 있을 때마다 이걸 보여드렸잖아요. 저 같은 차트에서는 뭐 꺾이면은 올라가다 꺾이든 내려오다 꺾이든 꺾였다 싶으면은 그러면 지금까지 올라오던 거에 지금까지 내려오던 거에 어디까지 되돌릴까를 늘 이렇게 피보나치를 리트레이스먼트 레벨을 짚으면서 한번 찍어보는 겁니다. 벌써 한 2달 전에 이 1160원 열리면은 우리 88원도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이랬습니다. 네. 그런데 89원을 갖다가 우리가 추석 연휴 때 NDF 시장에서 찍었어요. 자, 그런 상황에 왔는데 거기다가 지금 저 기술적으로 보자면은 이 두터운 구름대를 갖다가 말이죠. 이 두터운 구름대를 벗어나면서 자꾸 위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도 드릴게요. 우리가 연간 원유 수입을 러플리 한 11억 배럴 정도 해요. 아예 뭐 더 러플리 얘기하면 월 한 1억 배럴 정도 수입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작년 같은 경우는 팬데믹 상황이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원유 수입액이 적었지만 자, 그런데 그러면 11억 달러, 11억 배럴을 좀 넘을 때도 있고 조금 못 미칠 때도 있고 그랬는데 최근에 이게 물론 그렇게 원유 수입에서 우리가 다 쓰는 게 아니고 재가공을 해서도 석유화학 제품으로 또 수출도 하니까 지금 드리는 말씀에는 약간의 논리의 비약은 있습니다. 그런데 11억 배럴을 갖다가 수입을 해야 되는 석유가 연간 평균으로 10달러만 올라도 오. 110억 달러고 네. 20달러 오르면은 220억 달러가 더 드는 거예요. 우리 뭐 석유 수입 안 하고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가 오를 때는 환율이 조금 그거 하기도 합니다. 자, 거기다가 유가 오르고 환율까지 오르면 우리 또 제일 걱정되는 게 뭡니까? 잘못하면 이것도 1,800원, 2,000원짜리 기름 넣어야 돼요. 주유소에서. 네, 맞아요. 네. 득달같이 올리죠 또. 뭐 이런 상황이 이제 걱정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달러 인덱스라든지
국제 외환 시장에서 달러 시세가 계속 진짜 아까 보여드렸던 실질금리 추이와 더불어서 계속 강해지려는지 그걸 따라서 지금은 또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거죠. 88원 내지는 90원 이 저항이 열리면은 잘못하면 우리 이거 1,200원 한번 볼 수도 있겠네를 각오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코스피가 저 꼴이 나는 겁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지금 환율이 오르다 보니까 시장에도 오늘 좀 영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4분기 때는 뭐 리오프닝 관련주 해서 우리 시장 좀 긍정적으로 보자라는 의견들도 많았었는데 네. 원달러 환율 1,200원 가게 된다면 그것도 좀 불투명한 네. 상황이잖아요. 네. 4분기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코스피요? 네. 예, 그동안 드렸던 말씀에 그냥 복습입니다. 우리가 봤던 3,316포인트, 이 3,320은 예사로운 레벨은 아닙니다. 이건 쉽게 돌파되는 레벨이 아니고요. 그다음 우리가 이 선을 갖다가 깨고 내려왔던 게 벌써 한 2달 됐습니다. 이 선, 팬데믹 이후에 이 추세선을 깨고 내려왔고 지금 뭔가 자꾸 흘러내릴 듯한 모습이죠. 시장 굉장히 약합니다. 외국인 하루 그냥 뭐 선물해서 한 1조 몇천억 샀다고 외국인에 기여한 그러지 마십시오. 외국인 애들 요즘 뭐 그런 거 없습니다. 뭐 한국 정치를 길게 뭐 긍정적으로 보고 이런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엔 이 친구들 위클리 옵션 생긴 이후로는 매주 그냥 조금 큰 규모의 짤짤이 하느라고 정신없습니다. 만약에 수목 우리 개인들의 선물이나 옵션 시장에서의 포지션이 상방적으로 좀 쏠렸다 싶어 보십시오. 바깥에서 아무리 뭐 상승 마감, 유럽, 미국 상승 마감해도 이 친구들 그냥 무역 따짐으로 그날은 또 패대기를 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저 매주 짭짤하게 챙겨가는 친구들입니다. 네. 그런 애들 보고 외국인에 기여한 무슨 뭐 환율이 원화가 강세로 가면 외국인의 본격적인 한국 정치 진입 기대하지 마십시오.